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집값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난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대중 없이 많이 오다가 또 안 오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는 상황입니다. 더운데 비가 오니까 이 습식 사우나 이게 제습기 돌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걸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습기가 아닌데 여러분 마음은 이해해요. 이런 날씨에 우리 길 가다 초면에 멱살 잡아도 정말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날씨거든요. 잡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빗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또 부동산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볼게요. 8월에 휴가철이라 차도 좀 덜 막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사람도 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도 방학 아니에요? 부동산도 방학인 것 같습니다. 방학이고 차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부동산도 차분해요. 서울 주간 상승률이 0.1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주 차인데 0.12%면 이제 거의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서초구도 0.21%고요. 강남은 0.11%, 마포도 0.11, 성동구가 0.22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권이 들어왔고 이제 송파구가 좀 말을 안 듣습니다. 송파구는 0.41%. 세다. 이게 전주에 몇 퍼센트? 전주가 0.43%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데 송파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잠실 로엘 신축 아파트들이 아마 분위기를 주도하는 신축이니까 뭐 호가는 뭐 전용 84가 40억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게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몇 개의 아파트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입니다. 경기도는 0.01%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은 마이너스 0.02% 뭐 다 차분하게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부동산도 다 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해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동구하고 마포구를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사이의 변화가 성동구가 0.99, 0.37, 0.22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통상적으로 0.2가 넘어가는 거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소장님.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포구도 보니까 역시 0.98, 0.11 그런데 0.11 한 주 사이에 그대로 버틴 거 아니에요. 이런 지구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률이니까 지금도 사실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속 200km 달리다가 이제 시속 한 30km, 40km 정도 달리고는 있는데 정체 구간에 접어들어.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지방은 지금 후진하고 있으니까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쟤는 지금 또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2달 전과 생각해 보면 안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2달 전 6월과 비교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현장 분위기 보게 되면 이제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데 팔아야 되는 분들도 대출 규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뭐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급매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서 실제로 급매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다리기를 팽팽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 살려면 사라고 하는데 꼭 사야 되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자금력이 되고 어차피 나는 내년 2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똘똘한 한 채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양분되는 게 정말 뚜렷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아주 도발적인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627 대출 규제가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단군일의 최강의 정책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유통기간 길어야 반년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 수도권 집값 다시 급등할 거다. 잠깐만 눌러놓은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근거로 내놓은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민간 기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굉장히 도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또 공공기관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서 발표했냐면 국회에서 어디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하고 공동으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세미나 제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느냐? 대출 규제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3개월에서 6개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 규제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그 효과를 보게 되면 길어야 한 6개월밖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보게 되면 이번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심리적으로 본다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일단 공급 부족 문제를 역시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연간 한 21만 가구씩 감소해서 지금 63만 가구 정도가 공급 부족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더 많이 줄어드는데 또 수요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 인구들 늘어나고 있고 요즘 외국인들 또 많이 사고 있고 결혼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집값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망을 보게 되면 전국은 0.2% 하락을 전망했는데요. 서울은 3% 상승. 3%요? 네,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임대차 시장은 전세 상승, 월세도 상승을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후속 대책, 공급 대책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기 수요는 항상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큰 돈이 있는 게 아니어도 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 욕구는 언젠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일단 공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뭐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영과 공공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민영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좀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부와 이제 같은 생각인데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뭐 표준 건축비 이런 거 다 좋은데 잔금 대출, 다주택자 중과세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을 좀 봐야 된다.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미분양 대책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지금 세금이 아니라 금융 대출로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라고 방향성을 정했는데 단기간에 다주택자 중과세 뭐 폐지라든지 잔금 대출을 건드릴 수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LH 주도로 3기 신도시 같은 물량들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떤 정책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방향을 펴나가게 될까요? 저는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6.27 대책이 부동산 시장 일시적으로 안정을 시킬 뿐이지 계속 안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요 분산은 5극 3특 이야기를 했고요. 5극 3특이 한마디로 지방에 뭐 수도권 부산 경남 쪽, 네. 대구, 호남 쪽 해가고 각 자치도별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LH를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건 이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LH 구조조정에서 LH가 그동안 땅 장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쵸. 택지 개발하고 건설사들한테 비싸게 분양하고
개발 이익을 가지고 왔는데 야 그러지 마로 니들이 직접 시행을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LH나 SH 공공이 개발한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판교신도시하고 네. 마곡. 마곡은 SH가 개발을 했고요. 판교신도시는 LH가 개발했습니다.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교나 마곡이 아파트는 대리석도 없고요. 내부 구조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습니다. 그 얘기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입지나 주거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LH나 SH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인프라가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로또 분양을 콕 집어서 이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요거 개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택지 공급 문제. 앞서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김현덕 장관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 LH가 왜 땅 장사를 하느냐.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평당 500만 원 택지 조성했는데 왜 1,000만 원에 이렇게 수익을 남기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H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 시행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1977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무줄이에요.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규제 지역이거나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눌러버립니다. 이번에 잠실 르엘도 주변 시세가 전용 84 같은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억에 육박하잖아요. 시세는 그 정도인데 분양가는 뭐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 수준이니까 한 얼마죠? 한 20억? 근데 일반 분양은 전용 84가 안 나오고요. 전용 74가 나오는데 많이 나네요. 전용 5974도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채권 입찰제를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권 입찰제는 청약자가 이제 당첨되게 되면 차익의 일부를 국민주택 채권을 사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판교 신도시에 전용 85초가 중대형에 대해서 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60에서 80으로 내리지 말고 한 90% 수준만 해주고 지역을 저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변 시세 대비 한 90% 수준이면 우리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이게 참 고민되는데 여러분 의견도 저희가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국은 지나치게 비싸게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 집을 팔아라 요건데 그러다 보니 요게 로또 분양이 되면서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은 로또를 맞는데 그렇죠. 그 나머지 분들은 너무나 상실감도 크고 그러면 나도 로또 될 때까지 집 안 사고 기다려야지 이런 수요도 생기고 또 반대로 갑자기 뭐 5,000대 1, 10,000대 1이 나오면 관심 없는 분들도 이거 생기죠. 뭐야? 큰일 난 거야? 이게 뭐야? 빨리 사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에. 네. 그래서 누가 쫙 가고 있으면 이게 뭔데? 나도 그런 좀 효과들이 보자.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지 참 고민이 그래서 잠실 됩니다. 르엘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떨어지신 분이 그냥 포기하면 괜찮은데 안 되겠다. 그냥 조합원 물건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상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시세 대비 90%까지 올린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지니까 그것도 문제긴 하네요. 이것도 이게 참 쉽지 고민이 않네. 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임민주님 주택산업연구원이 정부가 출연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반인 반수 같은 그런 기관이네요.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94년에 공동 출연해서 당시에 건설부가 허가를 해서 생긴 재단법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감원 같은 반인 반수 같은 그런 반인 반수. 기관이네요. 네네. 자, 그런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대란의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대출 규제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죠. 이번 규제가 단순히 집값 6억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퇴거자금 대출도 이제 1억으로 제한이 되고요.
집주인들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혔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으면 입주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나가서 다른 집도 좀 구하고 좀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니 그냥 연장할래. 나 그냥 돈 좀 올려주고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버릴 거야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 1년 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2,865건이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인데 2022년 말이 5만 가구 정도였으니까 많이 줄었네요. 일단 매물이 많이 줄었다는 네. 점은 좀 걱정되고요. 가격도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지금 전세대출 규제 DSR 카드를 만지작 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좀 튈지에 대해서 정부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또 자극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 모드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버려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내버려두게 되면 더 네. 올라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는 한데 그게 DSR 규제가 될지 뭐가 될지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그냥 수급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면 오르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빠지고 근데 이게 당분간 또 실수요자들도 이제 집을 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 반년 안에 이거 참 앞으로 시장 상황 연말까지 봐야 그래야 중간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하고 벌써 한 40일 지났네요. 네, 시간 빠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 내일이 입추예요, 소장님. 내일 입주해요? 입추인데 더워요. 근데 여하간 지금 서울에 2030 무주택자들이 새로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많이 집을 산 지역이 그 사이에 서대문구라고 하는데 서대문구가 되게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다뤄진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서대문구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외곽 소외 지역도 아니고 네. 핵심 지역도 아닌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입지는 좋잖아요. 서대문구라고 한다면 우리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수색 증산이 있고 이제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가현 뉴타운도 있고 그래서 마포와 붙어 있는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왜 서대문구의 거래량이 늘어났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서대문구의 준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한 9억에서 한 12억, 13억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 가격으로 준신축 아파트 사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노도강이나 네. 경기 인천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분들, 좀 망설이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이 저는 이 지역이 아닐까. 깨끗하고 주거환경 좋고 교통도 괜찮은데 준신축 아파트고 가격도 이 정도면 대출받고 모은 돈으로 내가 살 수 있겠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올해 상반기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대책 발표되고도 지금 서대문구가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지역별로 급등한 곳도 있고 거래가 많이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비수도권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뭔가 대책이 나온다는데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게 세금 감면 카드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환매 조건부로 이제 허그가 네.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50% 가격으로 일단 먼저 건설사들이 힘든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사주고 그러면 50% 돈을 주는 거잖아요. 주면 급한 불 끄고 나중에 건설사들이 그거보다 좀 비싸게 다른 데 팔면 다시 허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가격에 다시 환매로 사가지고 하겠다라는 임시적으로 돈을 좀 빌려주는. 어떨 것 같아요? 요거 좀 얘기가 됩니까? 이게 뭐 일부 관심 있는 분들도 이제 건설사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3년 동안 10,000가구 정도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3년에 10,000가구면은 1년에 한 3,300가구 정도. 예산도 한 2,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허그가 사주잖아요. 법적으로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야 니들 샀잖아. 네. 샀으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허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도와주려고 사는데 우리 보고 세금을 내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난감하다. 해서 네. 지금 이제 개선안이 나오는 겁니다. 야, 흑유가 사주는 거는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네. 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세제 개편을 좀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건설사들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이제 형편이 좀 풀렸어. 50% 준 거 우리 다시 좀 살래라고 하면 사는 과정에서 지금 법에서는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주겠다는 거지. 야.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데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군요. 그 네. 세제 혜택은. 아니 근데 서울의 최대 재건축 시장 그 사업비만 한 7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압구정에서 한강 조망 때문에 그 사업이 얼마나 빨리 될 거냐 이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5구역은 통과가 됐고 3구역은 보류가 됐다는데 3구역이 그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면적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 제일 사업성이 크다고 위치도 평가를 좋고. 받는데 네. 여기 무슨 한강 조망이 어떻길래 그래요? 일단 5구역은 통과를 했고요.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통과를 해줬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구역은 서울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 한강뷰 앞에 층수 좀 내리고 네. 서울시가 해달라는 대로 뭐 보행 통로도 만들어주고 뭐 서울시 안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과를 했는데 3구역은 가장 중심지에 크잖아요. 네. 세대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말을 잘 안 듣고 조합원들 말을 들어서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고 층수도 높게 한강뷰를 가리게 만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왜 우리 말 안 듣고 니들이 한강뷰를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하겠니?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허가를 내주는 쪽하고 힘겨루기라 그 공중권, 공중의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이런 건 사실 특정 지역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결국에는 건데. 서울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 사례 들어보셨는지 끝으로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 3구역에 보니까 등기 때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 땅, 사실은 현대건설 땅, 사실은 현대산업개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구역의 부분이잖아요. 7분의 1이 서울시 현대 측 땅이라 이 가격으로 하면 한 3조 원이 이게 3조 넘어간다고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이게 지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등기상의 주인이 집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사실은 우리 종이로 했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수기로 썼죠. 수기로 하다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등기를 일이고요. 그 사이 한 번도 안 떼봤나 봐요. 자기 대지지분만 보지 전체를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들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3조나 되다 보니까 양보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소송과 수주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수주 주시면 양보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우야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